지금은 그때하고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야당 집권 세력한테 제가 눈 밖에 나가지고 좀 압박을 당한 측면이 있고요. 대선 경쟁의장이 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불려나갔던 측면이. 뭐 페이스메이커로. 페이스메이커로. 이 페이스메이커가 이 자기 원래 본분을 잃고 이거 내가 진짜 선수 아니야? 제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이렇게 했던 게. 그 이재명의 구분판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분 거죠? 이렇게 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 흑수저죠, 그렇죠? 네. 지금 세대 수저가 없었다고 하기도 하죠. 무수저.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 막 모두가 찬성하는 막 박수 치는 일, 그 자선단체가 하는 거죠. 저는 언제든지 정치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하도 자식을 구남회를 하셨는데 제 생일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점쟁이한테 제 생일을 물으러 간 건데 점쟁이가 가르쳐 주면서 얘를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하신다. 애 잘 된다 분명히 얘는. 자, 제가 쳐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머리가 백발이 됐습니다. 네? 백발이 되신 이유가 백발이 된 건 아니고요. 원래 이제 흰머리가 많았는데 염색을 하고 있다가 네네. 최근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시간이 없어서는 아니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변에서 백발에 대한 인상을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양론이 아주 평평합니다. 그냥 가자. 사람이 머리 스타일을 바꿀 때는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보이려고 가능하면 이게 1월 달부터 염색을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제 스타일로 굳어지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염색하면 진짜 그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요. 예예. 재판 끝난 지도 얼마 안 됐고 신경 쓸 게 점점 많아지긴 합니다. 뭐 신경 쓸 게 많아지시긴 하셨지만은 뭐 대법원 판결 이후에 어땠습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까? 아무래도 편해졌죠.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저는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법의 공정성 이런 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좀 있어요. 예예. 근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행위를 스스로 말하지 않았다고 그걸 유죄로 한다는 게 사실은 법이론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어서 설마 하긴 했는데 이제 설마가 사람 잡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그게 현실화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결과는 너무 참혹해서 실제로는 걱정이 좀 많이 있었죠. 뭐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도 그런데 막상 이제 거의 최종 결론 이제 나오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많이 편해졌고요. 특히 이제 재정적 문제를 엄청 걱정하던 우리 가족들이 이제는 좀 덜하니까 또 가족들 보기에도 조금 마음이 편해져서 문제는 약간 살이 찌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네. 그동안 성남시장 8년 그리고 경기도지사 2년을 하셨습니다. 네. 말하자면은 산전수전도 많이 겪으셨고 개인적으로도 그러셨는데 특히 자살 기도도 옛날 청춘 시절에 했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는 게 겁이 안 납니까? 이게 참 가능하면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하던데 너무 삶의 과정이 처참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이미지에 좋지 않다 이래서 하지 말라는 주변의 조언이 있긴 한데요. 그건 객관적으로 이건 팩트니까. 어쨌든 어린 시절에 보통 그런 뭐 질풍노도의 시기들이기 때문에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큰 시각에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이제 특정 시점, 특정한 상황에서는 정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할 만큼 심각하게 여겨지기도 하죠. 그때 당시는 정말로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았는데 뭐 객관적 상황이 어려운 건 이겨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사춘기에 장애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팔을 못 입고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그 자괴감 뭐 이런 것들, 뭐 열등의식 이런 것 때문에 팔을 내놓기 싫고 더군다나 이제 사춘기였기 때문에 열패감, 객관적 상황이 너무 어려웠던 점들 이런 것이 겹쳐서 그런 뭐 극단적 선택을 한번 기도해본 일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 마지막으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죽는 힘으로 살자.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았죠. 그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종력을 다한다는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해왔고 그게 조금씩의 성과들을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도정이나 시정 또는 뭐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스스로 네. 피곤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스프린터형 같은데 순간에 이렇게 에너지 집중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회복도 아주 빨라요. 그래서 그런 게 체력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빨리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투여하는데 조금만 쉬면 바로 곧바로 회복이 돼서 그 점은 정말로 다행입니다. 그 이재명의 9분팔 네.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굽은 거죠? 이렇게 보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쪽이 프레스로 잘린 거예요? 아니 잘린 건 아니고 여기가 부셔졌는데 네네. 여기 보면 이 뼈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이 보통 일단 뼈가 이 뼈가 있죠. 예, 이쪽 뼈가 이만큼 없어요. 이쪽 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뼈가 안 자란 겁니다. 예. 이 골절이 되면서 그러니까 비틀어졌죠 전체가. 이쪽은 안 자라고 이쪽만 자라고. 나중에 성형수술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약간 이제 뭐 불편하긴 한데 아프기도 하고 한데 제가 의사분들 과거에는 불가능했고 최근에 기술이 발달해서 이 펴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인공관절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기능은 개선이 안 된다. 근데 모양은 좋아질 수 있다. 웬만하면 그냥 살아라. 본인 생각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살자는. 웬만하면 그냥 살기로 했어요. 불편하고 가끔씩 뭐 비 오고 이러면 저리긴 한데 뭐 지금 와서 굳이 뭐 대수술해서 시간도 없고 사실. 지금은 이거에 따른 뭐 열등, 열패 뭐 이런 생각은 별로 없으시죠? 그거는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그 열패감이 사라진 첫 번째 계기는 제 아내 때문이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젊은 시절에 이제 대학 가서 사법연수원 마치고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한 후도 이걸 숨기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좀 이렇게 장애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 아내가 제 아내한테도 이게 한번 말하기 좀 어려운데 어느 날 제가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껄껄 웃는 거예요.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짧은 팔을 입고 다니게 됐고 그 후에는 이제 장애인에 대한 좀 가혹한 천대라 그럴까? 이런 점들을 제가 또 눈을 뜨게 됐고요. 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문제로 오히려 좀 당당해진 측면도 있어서 뭐 결혼하고 좀 지난 후 사회 운동을 좀 하면서는 오히려 그냥 뭐 삶의 일부로 이것도 나의 특징의 일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죠. 이제 도지사 2년인데 시장할 때와 도정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차이를 별로 못 느끼겠어요. 제가 원래 생각을 좀 그렇게 해서 일 수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말하고 국민을 지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반대여서요. 저는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그 서비스맨 그 공복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모습이란 말을 하니까 공무원이 하도 싫어해서 제가 요새 모습이란 말을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고용된 대리인이거든요. 리더라기보다는 팔로워. 그리고 국민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일종의 집단 지성체이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 머슴들끼리는 계급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 시키는 주인 입장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동장이나 뭐 시장이나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저는 관할 영역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차이를 못 느끼는 것도 하나 있고요.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일의 성격이. 일의 성격이 똑같아서 결국 선출된 특정 공무원 우리 일을 하는 사람이지 선언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우리는 또 다른 면이 있죠. 행정관, 우리는 행정 집행관이니까요. 그 옛날 얘기 저 지사님 쓴 책 보면은 공장 생활할 때 맞짱을 붙은 일이 몇 번 있었죠. 굉장히 눈물 나는 일인데 한번 그때를 회상해 갖고 한번. 좀 맞짱하는 일은 없고 제가 주로 이제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맞짱할 때는 일은 없고요. 강제로 이제 뭐 그런 걸 당한 일은 몇 차례 있죠. 그때는 원래
공장 노동자들, 요즘 말로 하면 공장 노동자들이 스포츠가 없잖아요. 예. 놀이가 없잖아요, 놀이가. 놀이가 없으니까 주로는 때리고 놀았고요. 서로. 뭐 때리고 고참이 신참 때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게 군대 문화인데 이제 공장에도 그런 폭력 문화가 있죠. 그 신참들 들어오면 길들인다 그러고 때리고 자기들 때리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면 서로 때리게 만들고 서로 때리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원돼서 그 서로 때리기만 하면 좋은데 이제 돈도 뜯기고 그 중에 뭐 사내기, 뭐 브라보콘 사내기 네네. 이런 거 시키면 서로 막 때려가지고 더 많이 맞은 사람이 사서 내는 거죠. 상납하고. 근데 뭐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어서 이게 공장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탈출하고 싶었죠.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아는 거라고는 배워서 남주나 공부만이 살 길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그 고래로부터 내려온 이야기. 믿을 거는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자격을 따야 고등학교 입학 자격을 얻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으니까 막상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지만 닥친 일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 자격 제가 78년에 받고 검정고시, 80년에 이제 대학 입학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 받고 그리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81년부터 그 학력고사만 그렇죠. 있고 본고사 폐지됐잖아요. 근데 학력고사 점수가 64만 등부터 1등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딱 매기지잖아요. 0.00 몇 점 차이로. 그래서 학력고사 전국 순위 뭐 몇 등, 또 인문계열 몇 등 안에 뭐 이러면 학교에서 돈을 주는 그런 장학금제도 생겼어요. 제가 그걸 81학번들이 그렇게 들어가는 걸 보고 내 공부해서 나도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래서 81년부터 이제 대학 입시 공부를 시작했죠. 그해 3월 정도부터. 그래서 82년에 결국 그 생활지표까지 받고 대학을 가서 인생 역전을 그때 처음 이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흑수저죠, 그렇죠? 네. 지금 세대에 수저가 없었다고 하기도 하죠. 무수저. 그러니까 그러한 처절한 자기 인생의 도전과 응전의 성공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극복을 해왔다고 보시는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국회의원들한테 서신을 보내신다고. 그거야 뭐. 어떠한 발상입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상에 하고 싶은 일들은 제 권한 안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제 권한 안에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편지 중에 두 번째는 대금업. 그러니까 저는 나라 망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체크하고 있는데 첫째가 부정부패고요. 공직자의 부정부패. 두 번째가 이제 민간인끼리 서로 이렇게 수탈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박, 그 다음에 고리대입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 고리대와 수탈, 공직자의 부정부패, 이게 나라 망할 마지막 징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리대를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높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정부에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시행령으로 좀 낮출 수는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근데 결국 국회에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부탁을 하는 것도 뭐 개인적으로 전화할 수도 있지만 또 국민의 여론도 중요하니까 남들이 봐주는 방식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공개 제안을 공개 건의를 드린 거죠. 제안이라기보다는. 효과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지고요. 그걸 보통은 뭐 모랄 해저드 얘기하면서 비싸게라도 빌려주는 게 어디냐. 안 빌려주는 것보다 낫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 1% 시대에 12년치 또는 20년치 성장의 몫을 내고 무슨 수로 살 수 있겠어요? 24%. 불가능하거든요. 박정희 때도 경제 성장률 10%, 보통 7%. 이럴 때 24% 받았거든요. 3배 또는 2배. 근데 지금 20배 넘게 받는다. 이거 옳지 않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누가 반론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불량식품, 그 싸구려 쓰레기 음식을 만들어서 싸게 팔면서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이 쓰레기 식품이 없으면 굶지 않을 거 아니냐. 일면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국가가 쓰레기 그 병 걸릴 음식을 사 먹어야 될도록 방치하면 안 돼서 지금 예를 들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돈을 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24% 빌려서 사업할 리는 없고요. 그건 사업은 절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결국 불가피하게 먹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빌리는 건데 이럴 정도라면 사실은 국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가 저리로 좀 빌려주든지. 그 실제로는 24%보다 훨씬 많은 고려를 그런 있죠. 뭐 1000%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런 건 이제 처벌하니까. 그거는 음성적으로 하는 것이고 최소한 허용하면 안 되지 않냐. 불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일단 이게. 옳지 않은 일이다. 근데 24%까지는 돈 벌게 해줘야 되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돈 빌릴 기회조차 잃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옹호하는 논리에 가깝고 그건 정부에서 복지로 돈 그냥 주지 않습니까? 갚도록 하고 조금 위험하게 정보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내친 김에 주택 문제를 좀 얘기해 보죠. 뭐 최근에 집값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괴로움도 당하고 있고 논란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식 기본주택 정책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것만 떼면 그것도 역시 논란이 있는 주제고요. 뭘 장기로 빌려주냐, 사게 해주면 되지, 싸게 파는 게 낫지 않냐. 그것만 떼면 그렇게 그 말이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저는 부동산 문제, 또 불로소득 문제라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일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라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부정하게라도 돈만 벌면 된다. 그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가 망하죠. 그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사실 노력하지 않고 사놓기만 해도 값이 올라서 평소에는 세를 받고 팔 때는 엄청난 불로소득으로 양도 차익을 올리고 사놓기만 해도 언젠간 오르고 비용은 별로 안 들고 이런 이제 자산이 부동산 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옛날에는 소수만 하던 일인데 이제는 온 국민의 로망이 됐어요. 주거하기 위해서 집을 사거나 취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최근의 수요는 어떤 거냐면요. 공포 수요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공포 수요. 무서워서 사는 거죠. 야 이러다가 나 진짜 평생 집 못 사고 평생 월세 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급하게 어떻게든 사야 되겠네. 필요해서 또는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불안해서 사는 공포 수요가 생겨났죠. 근데 이거 해결이 가능하냐? 이럴 때 예를 들면 집을 많이 공급하면 해결되냐?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분양을 더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투기 수단이 늘어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막 또 사모으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역세권 이런 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역세권에 있는 국가 소유 뭐 국립외교원 이런 좋은 땅에다가 고층으로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이게 뭐 투기 수요가 막 넘치고 거기에 뭐 공포 수요까지 가세해가지고 홍수가 났는데 거기다 몇 개 이거 벽돌 몇 개 던져봐야 이 홍수만 커지지 홍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홍수 양을 줄여야 된다 일단. 즉 수요를 투기 수요를 일단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 공포 수요를 막아야죠. 공포감 가진 사람들한테 야 이 평생 집 못 살겠네. 평생 월세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뜯기면서 살아야 되겠네. 그거 피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 평생 저렴하게 적정한 가격으로 좋은 자리에 애 둘 낳고 중산층 정도 돼서 살 수 있는 30평, 35평짜리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제공이 되면 그 사람들 불안하지 않겠죠. 그걸 늘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참 생각이 바르세요. 근데 문제는 관료들이 그걸 전혀 못 따라가는데 딱 그분 말씀에 답이 있어요.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있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그거 딱 답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제시해야죠.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다 환수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건 뭐 연구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방식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사봐야 사는 주거용 용도 외에는 특별히 의미가 없다. 이러면 누가 사겠냐고요. 필요한 사람만 사겠죠. 누군가는 내 어느 강가에 어느 위치에 나 집은 평당 5억이라도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는 건 그냥 봐줘야 됩니다. 그 세금 많이 걷으면 되죠. 그 사람들 세금 많이 내도 좋아 이런다고요.
그 세금 많이 걷어서 모두가 쓰면 좋은 일 아닙니까? 고가 아파트를 막 누르려고 하지 말고요. 수요 공급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된 수요 공급 체계 안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높은 데는 높은 대로 인정해주고 낮은 건 낮은 대로 인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세금으로 다 환수하고 또 이것만으로 잘 안 되면 주거용 외에는 못 사게 하면 되죠. 갭 투자도 못 하게 되는데 지금 갭 투자는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집 한 채로 투기하는 거는 봐주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0억짜리 주택을 갭 투기해가지고 20억으로 올려서 10억을 버는 거하고 1억짜리 집을 10채를 사가지고 2배로 올리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몇 채냐 이걸로 구분해서 제재를 하거나 조세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요. 실주거용이냐 아니냐. 자기가 살려고 취득한 집이면 봐주고 주거용이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는 못하게 막아버려야 된다. 근데 이러려면 이제 여기에 맞는 정책들이 충분하게 생겨나죠. 뭐 재정적인 압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역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세금으로 안 해도 되거든요. 지금 뭐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는 한은에서 직접 돈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가능해요. 언제든지. 그건 국민 전체가 사실 내는 거예요. 발권력을 또 동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고 법률로 어렵다면 법률로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정책도 공급을 늘린다인데 그것까지 좋아요. 분양을 하면 로또 분양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분양가를 제한하니까 분양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이거를 분양받으면 팔자를 고치는 상황이 됐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 온 국민이 지금 그거 하려고 줄을 서면은 부동산 광풍이 일어난다고요.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분양하지 마라 제가 그런 거죠. 장기 공공임대로 해서 불쌍한 서민만 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공공임대 개념을 바꾸자. 예. 무주택 중산층도 살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분양 안 받고 그냥 평생 살게 해주자. 이런 부분에 생각을 조금씩 바꾸면 되고요. 제가 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경제 정책도 분명히 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못 겪어봤던 새로운 위기이기 때문에 전대미문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 시작될 때 전대미문의 새로운 정책이 뭐냐면 이게 수요가 부족해서 총 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 침체거든요 이게. 근데 그 코로나로 오게 되면 확대됩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확대되죠. 그래서 그러면 답이 뭐냐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공급을 자꾸 확대할 거냐, 공급 역량에 지원을 할 거냐. 공급 역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 수요를 늘려야 됩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그냥 주면 금고에 넣고 안 쓰니까 강제로 쓸 수밖에 없는 지역 화폐로 주자. 이번에 13조 원으로 전 국민한테 보통 평균 한 26만 원 정도 주었더니 아니 그 13조 원으로 100조 원 가까이 뿌렸을 때만큼 국민들이 몸으로 그 경제가 좋아진 걸 느끼잖아요. 이게 정말 전대미문의 새로운 정책이죠. 해봤더니 효과 있잖아요. 확대해야지 당연히. 새로운 정책 확대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요. 자기들이 하던 정책, 평생 해왔던 정책을 계속 그것만 확대해요. 즉 질적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고 양적 확대에만 자꾸 매달려요. 이제 질적 전환을 할 시기인데. 그 비정규직 문제도 있죠. 최근에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야 된다는 이른바 그 비정규 수당. 비정규 수당. 어떻습니까, 그건? 원래 이제 서구 사회들은 비정규직을 많이 쓰죠.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하는 사람보다 똑같은 일을 단기간으로 잠깐 하는 사람을 보수를 더 줘요.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호주에 그 알바 많이 가잖아요. 워킹 할리데이. 워킹 할리데이 이런 거 많이 가는데요. 그거 왜 가냐면 거기는 단기간으로 일하면 보수가 더 많아요. 그게 또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나쁜 것만 받아들인 겁니다. 고용을 안정적으로 안 하는 사람도 쓸 수 있다. 원래는 그러면 보수를 더 줘야 된다는데 이건 딱 떼버린 거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급여 차이가 거의 절반, 60%밖에 안 되고 이 노동자들이 계급이 생겨버렸잖아요.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사내 정규직, 사내 비정규직 이렇게 4단계가 생겼고 차이가 무려 100대 한 40까지 차이가 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민간에 그걸 강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공공 영역에서 먼저 조금 실현해 주자. 뭐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우리는 한 2,090명 정도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한 10몇 억 정도 하면은 1년 이하는 1년 이상보다 조금 더 받고 10개월짜리보다는 8개월이 더 받고 생각을 우리는 좀 바꿔야 되는 거죠.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보수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기사님은 성남시장 일하실 때 이행률이 96% 뭐 공약 그런 걸로 이행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실행 가능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한 두 가지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로 봅니까? 이제 부동산을 잡는 거, 소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뤄내는 거, 투기를 막는 거,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차별을 좀 완화하는 거, 이거 마음먹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정치라고 하는 거는요, 그 선행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 막 모두가 찬성하는 막 박수 치는 일, 이런 거는 정치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 자선단체가 하는 거죠. 정치는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이해관계 조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가 더 많은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를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손해보는 쪽이 있어요. 득보는 쪽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정책을 통해서 총량이 늘어나는 방식이라면 누군가가 약간 손해보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회적으로는 그죠. 원래는 요만큼 편익이 있는데 이걸 소수가 많이 독점하고 있고 다수가 적게 잡고 있다. 그런데 이걸 바꾸면 이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게 조금 줄어드는데 총량이 늘어나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정치잖아요. 그게 정책이고. 그런데 보통 정치인들은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소수지만 뺏길 때 시끄럽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안 가리는 면이 있고요. 저는 언제든지 정치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전체의 편익이 늘어나고 공정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고 믿는 사람이어서 과감하고 또 한 가지는 대중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실현 불가능한 거를 뭐 달을 떠다 주겠다 내가 내일 내가 산에다가 다리를 놔주겠다. 강이 없는데요. 그러면 강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거든요. 실행 가능한 작은 거,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실행 가능한 거는 무언수를 써서라도 한다. 실행 가능한 걸 많이 하면 이게 성과가 되고요. 그리고 거짓말 안 해도 국민들한테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 조금 앞날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대선 지지도하면은 뭐 유력한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한번 한 적은 있죠. 네. 물론 뭐 예선에서 지셨지만은 뭐 당연한 결과였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때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때하고 좀 달라요. 사실은 뭐 기초단체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의 야당 집권 세력한테 제가 지금 눈 밖에 나가지고 제가 많이 이제 좀 압박을 당한 측면이 있고요. 또 압박을 당하면 또 제가 또 그냥 견디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우리 현재 우리 집권 여당 이쪽 진영의 일종의 선봉대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 경쟁의장에 제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불려나갔던 측면이 있고요. 뭐 페이스메이커로. 페이스메이커로. 이 페이스메이커가 이 자기 원래 본분을 잃고 이거 내가 진짜 선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제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잠깐 이렇게 했던 게 이 정치적 미숙함이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과도한 욕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문제가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그런 반성적 고려가 많이 작동을 해서 뭐 객관적 상황은 그때보다 낫다고들 다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마음을 좀 비워놓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도지사고 저에 대한 평가 또는 기대의 핵은 일 잘한다는데 그걸로 이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온 이제 평가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그런 성과를 더 내는 거죠. 일꾼의 일자리는 주인이 정하는 거지. 일꾼들끼리 편먹고 야 너 저거 해라. 난 이거 할게. 그 되겠냐고요. 작은 건 가능합니다. 근데 큰 자리는 결국 주인, 국민 대중이 뭐 과거식으로 말하면 전심이, 민심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냥 좀 자유롭기로 했어요.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잡고 몸통을 흔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그 공정한 세상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 삶에 대해서 이런 사회에 기여하는 또는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한 건 이제 대학 때이고 모두가 좀 그래도 동등하게 좀 행복하게 희망 가지고 살게 돼야 되겠다. 그런 세상 좀 만들자. 나는 이미 많은 걸 얻었으니 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사회운동 또는 뭐 인권운동 급기야 이제 정치판까지 이제 오고 말았는데요. 그런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역할은 뭐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제 일 같아요. 내 두 아들들을 위해서도 그 다음 세대 또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 같고 다만 이제 좀 더 유용한 효율적 수단을 가지면 더 좋잖아요. 뭐 호미로 농사 짓는 것보다야 그 아무래도 트랙터로 하는 게 낫고 그죠? 그러나 그걸 탐할 수는 없죠. 그건 제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가 주는 거니까요. 그냥 다만 호미를 주면 호미를 주는 대로 쟁기를 주면 쟁기를 주는 대로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목표는 변하지 않죠. 밭에서 충분하게 제대로 농사 지어서 그 결과물을 잘 만든다. 어머니가 지난 3월 달에 네. 돌아가셨죠. 그 부모님한테 본인은 불효자였습니까? 효자였습니까? 지금 보면 아버님한테는 확 명백한 불효자였고요. 예, 사법시험 합격하던 해 제가 3차 면접 끝난 직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2차 사법시험 합격한 건 알고 즐거워하셨죠. 즐거워하시고 위암이 재발한 상태에서 제가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을 잃으셨다가 이제 3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아버지를 제가 깊이 생각 못했죠. 제가 나이 들어서 저도 제 반항하던 그 어린 시절에 자식들 둘씩이나 데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많이 후회도 되고 정말 내가 충분히 깨우치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생각 들어서 참 불효자라는 생각하고요. 어머님한테는 참 나름 정말 잘했고 또 제가 이렇게 성장한 데는 어머니 그 덕이 너무 커요. 일종의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황당한 얘기인데 제가 제 생일을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하도 자식들 구남회를 나가셨는데 제 생일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잊어버리셔가지고 점쟁이한테 제 생일을 물으러 간 건데 그래도 점쟁이가 가르쳐 주면서 얘를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강하신다. 얘 잘 된다 분명히 얘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도 그래 내가 원래 잘 될 사람인데 이거 다 넘어갈 나한테 좋은 재산이다 이거. 제가 진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았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끝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이건 잠시 지나가는 어려움. 이름에 밝은 명자가 밝은 명자도 있죠. 밝은 명자도 있지만 어머니가 그래서 유난히 저한테 잘해주셨고 저도 어머니 유난하게 잘 모셨고 그래서 가슴 아프죠.